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 측이 한미 간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돌파구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 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의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유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여야의 대미투자법 합의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호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상호 간 대외 보안 문제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권자민당이 단독으로 총선에서 중의원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아무 견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을 구성해 보수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사 영토를 둘러싼 기조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민당의 역대급 압승을 이끌어낸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 추진에 큰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 무기 수출 허용, 국가정보국 창설, 외국인 규제 강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国家情報局の設置、そして外国から日本への投資の安全保障上の審査体制を強化する対日外国投資委員会の設置のための法案を来るべき国会に提出する考えです。 또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자위대 헌법 명기 등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의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데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여서 개헌안 발의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합니다. 우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환경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러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또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무관이 아닌 장관급을 참석시킬 가능성에도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을 기반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이후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나라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범여권의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당내에선 제2의 체포동의안이라는 날선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 논란이 합당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을 인사사고로 규정하고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 또 본인이 직접 이틀 연속 사과에 나선 건데 정 대표는 앞으로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전준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일 파열음을 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당권파는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인물을 추천한 건 뼈아픈 실책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이성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대변인이 아니잖아. 특검 추천을 두고 청와대 경로설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청래표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비판 속에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다. 공통점이 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 속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추진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공산주의식 숙청 정치라는 반발 속 지방선거 전에 추가 징계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어진 열흘 동안 탈당계를 내지 않았고 당은 속전속결 당적을 강제 박탈했습니다.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윤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망상 바이러스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해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망상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를 하고 그런 망상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이런 분을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에 해당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는 등 악의적 비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제명이 발표되자 김 전 최고위원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거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친한계 의원들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던 숙청 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친한계 속가내기가 여기서 끝날지에 쏠립니다. 당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당 윤리위가 배 의원을 도마 위에 올리자 친한계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해달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선거를 앞두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통합과 쇄신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한 부분, 정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징계와 별개로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최고위원 다수가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공백을 채우도록 한 건데 선거 전에 지도부 붕괴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릴레이 징계 후폭풍을 딛고 예고한 통합과 쇄신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날던 헬리콥터 한 대가 곤두박질 칩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동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파된 기체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끌어내고 다급히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왕창 찌그러진 상태. 자동차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왜 차가 이렇게 오므라들지 그런 상태. 여긴 헬기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주 떠요, 자주. 헬기는 주둔지로부터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면서 화재나 폭발은 없었고 민가가 아닌 하천에 추락하면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하천 주변입니다. 제 뒤로 천막에 덮인 헬기가 보이실 텐데요. 사고 헬기는 하천 양옆 민가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육군 5군단 소속 항공운항 준사관인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헬기는 엔진이 비정상 상태인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현장 수습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훈련 중에 추락한 코브라 공격 헬기는 1991년 도입된 것으로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이 예고된 노후 기종입니다. 육군은 해당 헬기의 운항을 전면 중지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가 국내에 첫 도입된 건 지난 1976년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기관포 등을 장착해 당시엔 세계 최초의 첨단 공격 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사고 헬기는 최초 헬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199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됐는데 현재 육군은 60여 대의 코브라 헬기를 운용 중입니다. 지난 2022년 방사청은 2년 뒤부터 퇴역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사고 직후 육군은 해당 기종의 경우 내후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도입돼 공격 헬기의 한 축을 이루던 500MD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와 함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로 코브라와 500MD 헬리콥터를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대체가 늦어지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부각하면서 아파치 추가 도입이 전면 취소되며 퇴역 시기도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AH-1S는 2024년 도태 예정이었는데요. 전력 공백에 따라 현재도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상 절차 훈련 중 저하된 추력을 회복하지 못해 일어난 노후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육군은 동일 기종의 코브라 헬기 운항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이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사우디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 일부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건데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성 씨는 몸담고 있던 IMS 모빌리티나 관여한 여러 회사에서 48억 4,7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별개의 혐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김 씨 측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IMS 모빌리티로부터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나머지 횡령 건들을 구분하고 앞부분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나머지 24억 3천만 원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혜성 씨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징역 8년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대가로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이 입증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대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나 김건희 씨가 아닌 김진우 씨에게 그림이 전달돼 계속 보유하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림 중개인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로부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대납 비용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로 석방된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 부분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 역시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서 빠진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간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진 검찰은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고심을 이어왔는데 신청을 접수한 뒤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이 반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던 만큼 경찰은 한숨 놓은 분위기지만 강 의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불체포 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영장 청구 뒤에도 구속 여부 결정까지 통상 3주에서 4주는 걸릴 전망입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최대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구속신문 일정이 잡힐 전망입니다. 경찰은 영장에 담지 않은 남은 의혹 수사에도 매진하고 있는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김경 전 시의원의 금품 로비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의원의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과 김 전 시의원 가족업체의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여러 차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환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202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는데 당시 김 의원과 보좌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좀 그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아내 이모 씨의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오늘은 핵심 관계자인 조진희 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가 몇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돈을 줬다며 탄원서를 쓴 전 동작구 의원들과 김 의원의 아내 이 씨,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잇따라 불거진 의혹에도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준비를 확실히 해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김 의원이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사과했지만 또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티끌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죠.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뒤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대신 사과를 했고 오늘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최고위에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네. 오늘 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사과에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그 진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해서
그래서 이제 사과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이 김성태라는 쌍방울 전 회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또 어떤 검찰에 부여받는 듯한 그런 어떤 잘못된 강력한 범죄 혐의 의심자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사람에게 법적으로 조언을 하고 그랬던 변호사가 과연 이 특검이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혔다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 뭐 대통령을 과거에 불리하게 만들었던 어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선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어쨌든 불리하게 만들었던 김성태 전 대표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함을 넘어서 뭐 경로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가운데 사실 대북 송금 리스크는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의 그 구도를 보면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도 북한으로 돈을 쌍방울이 보낸다,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변호했던 사람을 이번에 특검으로 추천한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성적인 영역으로 보면 우리 강성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안 지적할 수가 없겠어요. 일단 특검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보장한 것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임명 않고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왜 특검으로서 부족한 사람인지 부적절한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검사로서 핍박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열심히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특검을 임명한다고 하면 특검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전혀 부합하는 인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당권파에서는 제2의 체포동의안이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통과시켰듯이 제2의 체포동의안이다. 또 전준철 대변인이냐? 라면서 지금 강하게 항의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음모론적인 의혹 제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이제 책임론도 지금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제2의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음모론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이 모양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추천을 특검을 했잖아요. 근데 추첨을 특검해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이분이 대통령에게 올라간 게 아니라 공개가 며칠 동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정라인도 그렇고 당의 법률가들도 그렇고 법사위원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저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모두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이 자체는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추천하기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공개된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 시스템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성윤 의원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추천을 한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뭐 물론 이분이 특수성 검사에다가 중앙지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거니 하고 믿고 맡긴 최고위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추천을 누구 할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당의 법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법사위원들에게는 사실 나름대로의 좀 공지를 통해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었고 또 나중에 추천한 다음에도 나름의 며칠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꼭 이성윤 최고위원 한 명에게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나머지는 그런 데서 다 잘했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 모든 것을 통화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당내에서 뭐 제2의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불로 음모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내용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증 실패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실 정치인의 사과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 이상의 다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정말로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파열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확대 재생산시키기 위한 뭐 핑계, 구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 정도로까지 불거질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동아일보 보도로 나왔었던 밀약설, 뭐 문건 이런 것 이게 전반적으로 엇물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전혀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그 불만이 이번에 투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더 코너로 몬다면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번 특검 추천 이게 단건이 아니라 계속 이제 누적돼 왔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합당인데 난관의 연속입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 지금 혁신당과의 조국 혁신당과 이제 합당 관련해서 당내 여론조사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전당원 투표하고는 이제 별개로 당내 여론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불발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정청래 대표가 이제 물어보니까 찬성이 내면 반대가 4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 캐스팅 보트가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였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것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은 갈등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해서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전당원 투표가 이제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가 당원 이제 여론조사. 실시되지 않았던 건데 저는 이제 이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전략적으로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연스럽게 이 합당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뭐 여론조사도 안 되고 뭐 합당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정청래 대표도 당의 대표이고 리더십이 있는데 난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퇴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이 지방선거 이전에는 뭐 연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너지를 내고 그다음에 합당과 관련된 진지한 토론은 뭐 지방선거 이후 혹은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당원들에게 한번 어차피 8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것이 어떠냐라는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이제 막 정청래 대표라든지 찬성파라든지 혹은 조국 혁신당을 막 몰아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전략적인 스탠스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퇴로를 열어줄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내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정말 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잖아요. 원내의원 지금 162명인가가 민당 소속 의원인데 전반적인 의원의 그 합당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당원들은 합당에 긍정적인데 원내의원들은 조금 이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거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목소리가 적어도 과반일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원내의원들의 일종의 대리인인데 본인의 의견을 그냥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내 전반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투표를 했다고 보고요.
저는 출구 전략으로는 몇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첫 번째는 뭐 상임고문단과의 면담을 통해서 상임고문단이 속도 조절 또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는 방향 또는 내일 의총이 예정돼 있잖아요. 의총에서는 적어도 원내대표는 합당 이렇게 빨리 그냥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정 부분 뭐 출구 전략을 찾아가는 모습이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당을 계속 추진하든 안 하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의원총회가 있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마지노선 마지막 날은 데드라인은 13일이란 말이죠. 금요일까지인데 그 전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도 그거 알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12석짜리 조국 혁신당처럼 작은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이 달라지면 이 의견을 조율하고 경청하고 수렴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조국 대표께서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대표께서 13일이라는 날짜도 명시를 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뭐 그러면 합당 안 한다면 선거 연대라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일종의 또 테러를 열어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이제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 연대 기구를 제안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시점의 문제이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 합당은 필연이다라고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연대 이후에 좋은 성과가 나고 그러면은 연대 이후에 소프트 랜딩으로 또 합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거 연대 기구와 조국 대표가 말하는 선거 연대가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선거 연대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논의하는 것이 이 일을 좀 평화롭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거 연대,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선거 전이 아니라 합당은 선거 뒤로 이제 미룰 수도 있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은 게 6월에 이제 선거가 있고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란 말이죠. 그때도 이제 상당히 좀 오늘 김민석 총리가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당권 도전 여부 그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말이죠. 지난번에는 또 뭐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대표는 내 정치 인생의 로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8월에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은 상수라고 봅니다. 이제 총리직을 그 전에 그만두고 당대표 선거에 나갈 거라고 보는데 선거 연대 같은 것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해 있는 조국 혁신당이 선거연대 누구 좋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연대를 한다면 또 일정 정도의 지분을 조국혁신당에 나눠줘야 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을 줘야 하는가? 이런 굉장히 그 미묘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연대는 민주당이 원하는 식의 출구 전략이겠지만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출구 전략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오늘 대국 정부 질문에서도 비추었던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게 되면 그야말로 이번 8월 선거는 친문과 친명 간의 일합을 겨루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전체 구도가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조국신당과 합치자라고 한다면 전당대회 당장 어떻게 치를 겁니까? 전당대회 치르는 데에 그 투표권을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에게 줘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까지 벌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6월 3일 이후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관련해서는 이제 내일 민주당 의총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요거 내일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친한계로 분리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오늘 공식적으로 제명이 됐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 가처분 소송할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탈당 권고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이 지나서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고의 의결도 필요 없이 제명이 된 상태죠. 오늘 메시지를 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 이 자신을 그러니까 탈당 권고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자신을 징계한 내용에 대해서 본안 소송까지 가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본안 소송까지 간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 가치에 의해서 민주적 질서로 운영돼야 한다고 하는데 당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의 비판 발언을 한 것이 과연 탈당 권고를 할 정도로 책임의 비례성이 있는 조치였느냐, 이런 문제를 따질 것으로 보는데 사실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고 한지아 의원, 안상원 의원 등 이제 친한계 의원들 숙청 정치라고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종의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내 재신임을 물으려면 나 그 대표직, 국회의원직까지 걸겠다. 그러니까 내 재신임을 물을 사람들은 당신의 국회의원직도 걸어라. 혹은 광역단체장 걸어라 했잖아요. 저는 친한동훈계가 좀 답답한 게 아니 비례대표 한 명 정도 나서가지고 뭐 지금 못 던집니까? 예? 아니 오히려 직 던져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계 비례대표 의원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진짜 억울하게 지금 제명됐다고 하고 이렇게 숙청 정치라고 이렇게 말만 세게 하지 말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당내에 중립지대에 있는 현역들도 뭔가 힘을 실어줄 건데 이분들은 실천이 없어요. 백날 이거 숙청 정치라고 말만 하면 뭐 누가 이거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비례대표 걸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다음번에 순번 누가 승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같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밖에 나가서 비 같이 맞아주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다가 재신임에서 그런 진정성이 통해가지고 장동훈 대표가 오히려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정치, 이 과거에도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대요. 다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 숙청 정치 맞죠? 그런데 아무리 잘못된 거라고 해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 뜻에 동조하는 당원과 지지자와 국민들이 이 친한계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강 의원님이나 저나 아직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무게를 너무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역구 의원이건 비례대표 의원이건 주권자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게 자기의 그냥 개인 권리처럼 어디 그 도박판에서 판돈으로 내걸 수 있는 그런 무게가 가진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친한계 의원이라고 평가받는 의원들의 수가 국민의힘에서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의원직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잃게 된다면 그게 전략적으로 친한계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무게를 갖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요한 의원이 비례대표 사퇴했을 때 제가 지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비례대표 본인이 대체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차피 사퇴하실 분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무의미하게 사퇴하니까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는 또 안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직 거는 거 최근에 뉴노멀의 시작은요. 한동훈 전 대표예요.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걸핏하면은 직 걸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일 때 김의겸 당시 의원이 무슨 직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그 직 거는 걸 좋아하니까 나도 걸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직을 걸겠다고 한 건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계속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직을 걸든 안 걸든 어쨌든 그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를 뭐 의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으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또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현진 의원 측에 이제 서 있는 건데 여기 좀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네. 아주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그랬죠. 다양한 추측을 낳았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시 윤리위원회가 중앙당의 윤리위원회가 서울시장을 흔드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거냐. 선거 앞두고 이것이 좋은 방향이냐. 이렇게 이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장동혁 의원이 웃음만 짓고 미소만 짓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라고 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불거진 내용이냐면 배현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근데 서울시당 위원회에 속한 21명의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부당하다 이래서는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일종의 연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서울시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여기에 동참한 것처럼 강요를 했다. 이런 제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석 부위원장들 3명이 나서서 당시에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 배현진 의원은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하니까 윤리위원회 제소가 됐습니다. 안건으로 다룬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실 파악을 한 후에 윤리위원회가 이거 살펴보니 징계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런 당내 분란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징계로 이어질까요? 전 징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거 원래 징계라는 게요. 한 번 하기가 뭐 어려운 거지. 벌써 뭐 한동훈 전 대표 날리고 김정혁 전 최고위원 날렸었는데 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못 날리겠습니까? 뭐 국회의원으로 제명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더 안에 있는 속내는 뭐냐면 제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방선거는 시의원, 구의원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이 하부의 풀뿌리 조직을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장동혁 지도부하고 그래도 조금은 결이 다른 분들이 구의원, 시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바에는 빌미도 하나 잡혔겠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처리해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또 대리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해가지고 또 본인과 코드를 잘 맞는 분들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충분히 사고시당으로 만들 수 있겠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잠실에서 약 15,000명이 모인 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정치권의 평가는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프레임으로 보시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그 지난 1년 동안의 소위 정치 행위들을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상당히 곤란하죠. 네, 마치 언뜻 보면은 이제 아이돌 콘서트 같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제 보였는데요. 성황리에 맞췄다고 그러고 친한계에서는 성공적인 행사였다라고 자평을 하는 반면에 지금 당권파에서는 성찰과는 좀 거리가 먼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른바 친한계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런 행보를 통해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반대로 반한동훈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당권파들은 이게 이른바 찻잔 속 태풍이다. 저렇게 모여서 세를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당원 가운데 얼마나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보수 진영의 정치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의 팬덤과 지지세를 개인적으로 그냥 단독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는 어쨌든 존재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명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또 중도 외연으로 보수 진영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네. 현역 의원들도 어제 요 한동훈 전 대표 콘서트 보면서 상당히 이제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다음 행보잖아요.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과연 나갈까 안 나갈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궁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조금 검토했던 것 같은데, 일단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사실 수성구에 가야 되는데 수성구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거는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당선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다만 저는 저 토크 콘서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존에 해왔던 메시지와 뭔가 다른 얘기를 해주길 바랬어요. 그렇다면 저 토크 콘서트가 의미가 있겠거니. 그런데 기존에 나는 억울하다, 당에서 뭐 조작을 한 것이다, 피해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저는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기 위로인가요? 저런 모습들이 지금 당장은 뭐 한동훈 그 전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역시 팬덤이 있구나, 뭐 이런 부러움은 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정치를 길게 봤을 때 당내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걸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아쉬운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장부상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잘못 지급된 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며 이를 현금화한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장부상 거래 자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코인 역시 반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받았던 비트코인 그대로 돌려주려면 현재 가격에 맞춰 거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독 시스템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빗썸은 실수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한 뒤에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신기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차고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 대법원은 차고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차고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 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이 되는 건데 그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1년과 2026년 천지 차이예요. 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서 체류 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내 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과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이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 초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돼 의혹은 커졌지만 범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건진 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건데 지금까지 1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걸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집사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그것조차도 벗어났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 기일에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네, 오는 목요일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등에 관한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등 사건 모두 법정 모습이 시시각각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지난 선고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이번 재판에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위증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검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온 이 전 장관의 1심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3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먼저 선별한 뒤 무작위 추첨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재척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오늘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과 관련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한 사안에 관해서만 징계 절차에 넘겼고 법정 내부 발언에 대해서는 변론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또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국세청이 밀가루와 바나나, 치킨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오비 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3개 업체는 거액 탈세로 1,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검찰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 등 6개 제분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분업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신속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 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회사 경비로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1,200억 원입니다.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바나나를 유통하면서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나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거꾸로 4.6% 올렸습니다. 또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했습니다. 치킨과 김밥 등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원가를 거짓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선 세무조사에서 가격 횡포를 일삼으며 거액을 탈세한 3개 업체에 대해 1,5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오비 맥주는 1,000억 원을, 물류비를 과다 지급한 아이스크림 업체는 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과거 거주했던 퇴사자들까지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줄곧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입소자들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시설장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적어도 6명이 피해를 당한 걸로 보고 있는데 과거 퇴소자까지 포함해 모두 87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내 대학연구팀 심층조사에선 장애 여성 19명이 김 씨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김 씨의 범행 방식을 서로 유사하게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행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시설장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송치할 경우 강화구는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틀 전 경북 경주에서 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진화 작업 끝에 꺼졌습니다. 큰 불길이 잡힌 뒤에도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등 어려움이 컸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띠 형태로 번져갑니다.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불 지나 3시간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밤새 지상 진화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며 불길을 억눌렀고 날이 밝자 헬기가 대규모로 투입돼 물을 쏟아부으며 불을 껐습니다.
큰 불길이 모두 꺼진 뒤에도 땅속에 숨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살아나면서 잔불 정리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건조특보에 강풍이 몰아치는 날씨, 진화 과정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마을 턱밑까지 확산한 탓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 복지센터로 다 갔고, 근데 잠은 다 못 자죠. 불안해서. 밤 사이에 저녁 한 8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주민들 돌아왔다가 다 다시 대피하는 상태. 이번 산불로 축구장 76개 크기인 산림 54헥타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불씨가 더 살아나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산불 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송전탑에서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산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밀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생산 현장 투입을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전 훈련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아틀라스가 옆돌기에 이어 백덤블링까지 연속으로 성공합니다. 체조 선수처럼 양팔로 바닥을 짚고 공중으로 뛰어오른 뒤 착지까지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요. 각각의 동작은 과거에도 선보였지만 연속 동작을 한 번에 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빙판길에서도 아틀라스는 미끄러지지 않고 달립니다. 발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계산해 몸 전체를 제어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약부터 착지, 충격 흡수, 자세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패 장면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며 이 동작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도 강조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는 실제 공장 투입을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아틀라스를 먼저 투입하고요. 2030년부터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봇 기술이 이제 실험실을 떠나 자동차 생산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위협할 수 있다며 사전 논의와 합의 없는 현장 투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보조 인력을 넘어 공장의 동료가 되는 시대가 다가온 만큼 기술 발전과 함께 로봇 도입이 노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일부 대형마트에서 중국의 유명 로봇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로봇 사용가 일상화됐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영상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을 던지든 막대로 밀든 방해를 해도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모습이죠. 콩프를 프로그래밍한 이 로봇은요, 공중 발차기부터 착지까지 하고 여러 번의 백덤블링도 사람만큼 안정적으로 해냅니다. 일부 비싼 장난감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신은 낚시를 즐기면서 로봇에게 아이 유모차를 밀게 하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 형태의 로봇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짐을 옮기거나 심지어 사람도 태우고 이동하는 이동 수단의 역할까지 합니다. 자, 또 세차를 돕는 로봇도 있습니다. 아직 조금은 서툴러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주인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자, 이런 로봇들의 가격은 수십만 원의 렌탈 서비스부터 수천만 원 구매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의 예매가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티켓팅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연 당일 주변 호텔은 예약이 끝났거나 요금이 치솟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TS는 다음 달 20일 신곡을 내놓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에 막을 올립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콘서트는 현장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대를 만들려고 얘들이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티켓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 놀티켓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S 팬덤 아미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팬 플랫폼 위버스 가입자 가운데 응모 기간 내 5집 앨범을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청과 광화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은 공연 당일 100만 원대는 물론 500만 원을 웃도는 객실까지 모두 동났습니다. 주변 다른 호텔들 역시 이전 주나 다음 주와 비교하면 공연 날짜 숙박료가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당일 공연 수용 인원은 스탠딩 자리와 지정 좌석을 포함해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당일 현장에 2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안전 확보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천 서울시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은 지난해 말 강선호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그해 4월, 강 의원은 김 의원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도 잘 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이후 강 의원은 보고를 받고서야 돈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전 시 의원은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수사 차질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김 전 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 강 의원은 2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4년 전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워 금품이 오간 현장에 있었던 3사람의 진술을 서로 맞춰보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 의원은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가 먼저 한 장을 요구했고 서울 용산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담긴 게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함께 있었던 다른 두 사람은 사뭇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는 검경 판단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이라면서 김 의원을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 부인에게 구의회 법인카드를 준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자산가의 해외 유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에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즉각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 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가짜뉴스 지적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져 여야 공방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첫 대정부 질문도 열렸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계 복귀 여부가 화두가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천안함과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통계 한번 잘못 인용한 게 그리 경로할 일이냐고 직격했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가 문제라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핵심을 살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입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은 통계 오류와 왜곡이라면서 괜히 대통령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엉터리 통계로 가짜뉴스 혼란을 일으킨 대한상인은 대오각성하라면서 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정 정파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이익을 객관적 사실로 대변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대정부 질문 첫날 주인공은 김민석 국무총리였습니다. 정책 사안보다는 정치 현안과 관련한 김 총리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나왔고 국민의힘도 정청래 대표와의 미묘한 신경전을 화두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의원님,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일부 무죄를 내린 사법부를 질타하며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추진과 헌법 존중 TF 활동 등을 두고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2일차는 경제 분야로 국정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분주합니다.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형평성 등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앞 계단을 꽉 채운 도민들 앞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흰천을 두르고 삭발을 감행합니다. 긴 껍데기 강원특별자치도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구상, 특히 5극 행정통합에 시선이 쏠리면서 강원특별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김 지사는 천막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이 상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권의 강원지사 유력 후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주당을 찾아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여야 없이 발끈하는 동안 국회에선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행안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합치려는 입법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행정구역에 선을 긋는 수준이고 알짜특례는 다 빠진 껍데기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단체장들도 상경했지만 논의에서 배제된 채 방청석만 지켰고 어렵게 3분씩 마이크를 잡고서는 아쉬움만 토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금 상태라면 하향식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행안위는 이르면 이번 주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 이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지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구에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용인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안쪽에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솟아오른 불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거셉니다. 대구 종로일가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건물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옛날 건물에 샌드위치 패널이다 보니까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어서 큰 불길은 50분 만에 잡혔는데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 40대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10대 아들 중 1명도 얼굴과 손 등에 일부 2도 화상을 입어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 전기 온풍기를 켜둔 채 출근했다는 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고등동에 있는 3층짜리 고시원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4명이 대피했는데 60대 거주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SPC 삼립이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화재와 관련해 불이 발생한 알동의 식당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라인을 지난 7일부터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SPC 관계자는 당국의 현장 점검을 거쳐 설비 위생, 제품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해 순차적으로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기존 대비 95% 수준이며 대체 생산 체계를 통해 대부분의 공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입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쿠팡 의혹 관련 여러 사람이 피의자로 고발됐는데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고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그동안 한국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더욱 상세한 내용이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꾼 공연장의 $10만 달러를 지난해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의원을 포함한 양당 의원과 선거 캠프에 $19만 8천여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 지난해 $22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때문에 창업주 김범석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습니다. 네, 밀라노 올림픽 첫 메달 주인공 김상겸 선수는 37살 대표팀의 맏형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만에 은메달 결실을 맺은 김상겸 선수는 가장 먼저 아내에게 오래 걸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만에 목에 건 은메달. 김상겸은 휴대전화로 마주한 아내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평창과 아쉬웠던 베이징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걸렸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뒤에서 서포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강원도 평창 출신인 김 선수는 허약 체질을 바꾸기 위해 육상을 시작했다가 중학생 때부터 스노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실업팀이 없어 훈련을 하지 못한 시기에는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장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선수라고 말하는 김상겸은
이번 시즌 자신의 키보다 긴 보드로 장비를 교체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되게 많은데요. 1년에 거의 10개월 정도는 대표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동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37세 9일, 타격의 진종우가 갖고 있던 우리나라 개인 종목 역대 최고령 올림픽 메달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대표팀 맏형이자 이번 올림픽 첫 메달리스트로서 한국 선수단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9살인데 메달 땄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냥 하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YTN 장하영입니다. 이미 준결승 진출이 좌절된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 정영석 조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최종전에서 노르웨이에 역전패했습니다. 네, 김선영, 정영석 조는 이탈리아 코르티나 단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 로빈 9차전 최종전에서 노르웨이의 크리스틴 스카를리엔, 마그누스 레드레고텐 조에 5대8로 졌습니다. 이로써 김선영, 정영석 조는 3승 6패를 기록하고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승부가 갈리는 올림픽에서 이 컨디션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밥심일 텐데요. 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에 제공되는 한식은 예년보단 조금 더 특별합니다.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든든한 고기볶음부터 정성 가득 반찬들까지 집밥 한 상을 도시락에 옮겨 담는 손이 분주합니다. 이탈리아 현지 시각 지난 6일 문을 연 대한민국 대표단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에 든든한 한식을 제공해온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올해는 유독 남다릅니다. 여러 지역에서 경기가 개최되는 만큼 처음으로 3곳의 센터를 꾸려 밥심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6개 종목, 12 세부 종목에 참가했는데 저희가 소외되는 종목 없이 3개 클러스터에서 다 저희가 한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발열 도시락까지 도입했습니다. 빙상이나 설상 같은 종목들이 워낙 야외에서 이제 춥다 보니까 밥이 식을 경우는 그런 것들 다 대비해서 저희가 최대한 발열팩을 넣어서 우리 선수들의 호응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소 이후 매일 300식 이상씩 경기 이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수가 도시락을 신청해 먹고 있습니다. 일찍이 밀라노에 와 끼니마다 양식을 먹어야 했던 쇼트트랙 팀에게는 특히 반가웠던 고국의 맛입니다. 시합 때 되면 체중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밥 좀 잘 먹고 하다 보면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잘 될 것 같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내도록 수개월 전부터 재료를 수급하고 명절 음식까지 준비 중이라는 급식 지원단.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로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YTN 송재인입니다. 강력했던 추위가 물러나면서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추위가 매섭지 않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어서 단비 소식이 기다려지는데요. 내일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의 양이 많지 않겠고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10cm 안팎,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면서 길이 무척 미끄러워지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점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